네, 반갑습니다. HR렛 정셰프 복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체인지 인사평가 시리즈 계속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떤 거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네. 정량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량평가, 공정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정량적 평가는 공정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고요. 네. 많은 분들이 KPI라고 네. 보통 표현하죠. 그렇죠. 네. 그 KPI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논의가 필요한가요? 공정한 거 아니에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정량평가는 계량적인 거죠. 네. 그래서 객관적이다. 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아? 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반대 대꾸로 이루어지는 게 정성평가는 비계량적인 건데, 네. 이거 주관적이잖아.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한번 물음표를 찍어본 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왜 찍어요? 공정한 거, 뭐, 불공정한 거 맞는데. 한번 물음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유통 출신이잖아요. 유통맨. 예, 유통 사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갤러리아 백화점 두 곳이 있네요. 네. 그래, 명품관이 있고, 네. 타임월드점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점포예요. 네. 그럼 여기에 숙녀 팀장이 두 분이 다 계시겠죠? 네.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의 숙녀 팀장님. 네.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점의 숙녀 팀장님. 네. 자, 그럼 정량평가를 일반적으로 하죠. 네. 예, 그렇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매출 신장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압구정점 숙녀팀장은 무려 10%가 신장했네요. 오, 잘했네요. 오, 그죠. 타임월드점 숙녀팀장은 신장을 못했네요. 못했네요. 동결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압구정점 숙녀팀장에게 우수한 평가를 준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기업의 모습이죠.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가 하나의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점포 매출 신장률. 점포 매출 신장률. 점포 전체가 얼마나 신장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압구정점 숙녀팀은요, 점포와 한번 비교해 보니까 점포는 무려 압구정점이 20%를 신장했어요. 그러면 점포는 20% 신장했는데 숙녀팀은 10% 신장했다. 네. 과연 잘한 건가요? 좀 갸우뚱한데요? 맞아요.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타임월드점은요, 점포가 10% 역신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리뉴얼 오픈을 해가지고 엄청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점포는 사실상 매출이 줄었어. 그런데 숙녀팀은 열심히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매출을 지켜냈어요. 못한 건가요? 저거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결론적으로 누가 더 잘했어요? 결론적으로 글쎄. 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점포 매출 신장률과 같은 요소가 계속 나오겠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잘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 조건값에 따라서 막 뭐가 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정량평가는 공정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명확성이 있는 거죠. 명확하다. 그렇죠. 저 지표로 보니까 압구정점 숙녀팀장은 10% 신장했고, 네. 타임월드점 숙녀팀은 신장 못했다. 이거 명확한 거예요. 하지만 네. 저것으로 평가하면 공정하냐? 이건 좀 다른 문제다. 야, 좀 의미가 좀 나오는데요? 그런가요? 네? 처음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의미가 좀 나오는데? 예, 그럼 다른 사례를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김연아 선수가 나오네요. 와, 정말 그 올림픽, 동계올림픽의 네. 그런 추억이 좀 떠오르는데. 그러게요. 이제 광고만 찍고 계시던데. 예,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나면요. 네. 뭐, 점수 기준은 계속 변천되고 있지만, 크게 테크니컬 점수와 아트 점수로 나누어서 점수를 주게 돼요. 근데 테크니컬 점수는 몇 바퀴 회전했냐, 뭐 이런 걸 정확히 측정합니다. 네. 근데 아트 점수는 어때요? 아트는 그야말로 예술 점수 아닙니까? 예술 점수이기 때문에 심판이 네.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9.5, 네. 10점 만점에 9.7, 네. 10점 만점에 9.3. 자, 그런 점수에 의해서 평균을 내죠. 그래서 금메달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주관이 불공정하다라면 그 금메달에 대해서 소송 걸어야죠. 그렇죠. 근데 왜 소송 안 걸어요? 귀찮아서?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예술성은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가 없는 거죠. 심미적인 이 예술 점수를 그렇죠. 어떻게 계량화로 표시를 하냐. 네, 당연히 주관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다시 말씀드려서 주관적 평가는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주관적 평가는 마찬가지로 공정할 수도 있고 불공정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우리는 많은 주관적 평가가 불공정한 사례를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를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해 좀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즉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피터 드러커 박사님의 이 의견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경영의 정말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박사님이 계량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실을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측정 기준은 엄격하게 숫자로 표시될 필요가 없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se measurements need not be rigidly quantitative. 영어 하신 거 맞아요? 일본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발음이 좀 좋진 않았는데 네. 모든 이런 측정 기준은 수량화할 필요가 엄격하게 수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MBO를 세상에 알려준 우리 드러커 형님은 네, 그런 측정 기준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그걸 다 숫자로 할 필요는 없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일터의 일들은 네. 다 계량화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계량화라는 어떻게 보면 환상을 좀 가졌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계량화해서 평가를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지금 일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터가 많이 아픕니다, 사실. 아프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이 1997년 IMF 이후에 네. 이 인사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맞습니다. 그 성과주의라는 흐름 속에서 이 계량화 평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이 제도화됐고 KPI에 의해서 평가하는 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됐죠. 네. 그랬더니 20년이 지난 현 시점 어때요? 오히려 평가의 불공정성에 우리는 완전히 늪에 빠져버린 거죠. 피로감이 커지고 네. 신뢰도도 낮아지고 네. 그럼 결론은 뭘까요?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 네. 즉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는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전제는 그 업무의 성격이에요. 그 성과 목표의 성격이 계량적으로 나오는 성과 목표도 있죠. 네. 그런 것은 계량적으로 평가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업무의 성격이 계량적으로 나오지 않아. 네. 성과 목표의 성격이 이거는 계량화다 할 수 없어. 네. 근데 계량화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겠죠. 큰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면접 제도를 개선한다. 너무 중요한 일 아니에요? 네. 인사팀이? 네. 근데 면접 제도를 개선하는 거를 계량화된 평가로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면접제도 개선 노력 3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교육 참여 1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면접제도 개선은 얼마나 우리 회사의 면접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했는지, 네. 그리고 현재 면접제도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면접제도가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계량할 수 없죠. 정량적으로 안 되죠.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제가 코칭하다가 팀장님들 이제 목표 합의한 거 네. 코칭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지표를 뽑아 오신단 말이에요.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는데 지표를 잔뜩 뽑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과제라고 해놓으셔서 피드백을 드려요. 이거는 과제가 아니라 지표입니다. 그러면 동공이 막 흔들리시면서 지표밖에는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이거 말고 딴 거 뭐 하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많은 회사들이 결국엔 이 지표의 늪에 빠져 있다. 정량 지표의 늪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사팀을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인사 담당분들. 네. 그럼 이제 물어요. 인사팀에 그러면 인사 담당자의 정량 지표가 있느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던 지표 중에 하나가 노사협의회 개최 건수예요. 노사협의회는 법률상 연애 사회 개최를 해야 돼요. 네. 목표가 사회더라고요. 그럼 A 받겠네. 에이. 노사관계 활성화 A 받겠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인사 담당한테. 아니, 노사협의회 개최 건수가 어떻게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참 대답이 안쓰러웠어요. 업무 연락으로 모든 직원들은 개량화된 지표로 평가하라고 업무 연락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다를 내리셨는데. 그렇죠. 사장님의 하달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인사 담당만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지표를 끌어내야 되는데 인사 담당의 지표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냈어요. 지금 좋은 거. 뭐요? 급여 지급 횟수 12번 중에 12번. 와,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표가 나오는 거죠. 정말 마음이 정말 아팠고요. 네. 정말 우리의 이 개량화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드러커 형님 얘기도 좀 들어봤고, 네.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좀 얘기를 더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네. 정량적 지표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네. 이 영상은 대안까지 제안을 드리잖아요. 너무 좋네요. 우리 영상의 특징입니다. 이거 문제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크릿 대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다 대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모든 기업들이 네. 이거를 알고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 1단계는 뭐냐? 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팀의 성과 책임을 규명하는 거죠. 우리 계속 시리즈로 얘기했던 성과 책임. 그렇죠. accountability. 그러면 그 팀의 존재 목적. 그렇지. 그렇죠? 팀의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규명했어요. 네. 그러면 그 성과 책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과연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 보는 거예요. 팀 기준으로. 팀 기준으로. 그래서 그 정량 지표 KPI를 도출하는데 네. 이것을 개인에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3단계로서는 매년 성과 목표를 합의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팀 기준 성과 지표, 정량 지표를 우리가 후보군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 후보 중에서 적정하게 활용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과 목표 합의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과제에 따라 적정하게 쓰면 된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량화에 매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팀의 성과 책임. 네. 이 성과 책임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지를 고민해봐요. 네. 그 성과 책임별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리더는 이게 우리 팀의 KPI 풀이야, 네. 후보야, 이렇게 먼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매년 개인은 성과 목표를 합의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 지표를 바라보면서 내 과제 목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목표는 항상 과제 중심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 과제의 목표를 저 지표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그 지표가 적정히 활용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성과 목표는 과제 중심으로 먼저 나오고 네. 지표는 그 뒷단에 고민되는 네. 이러한 건강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흔히 이 목표 합의하면은 지표부터 먼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뭐지? 이번에는 지표 뭐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밑도 그러니까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지표를 고민해서는 절대 안 되고 네. 핵심 실행 과제를 고민하는 거고 그런 실행 과제 고민을 통해서 사실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종로무사님이 올해 실행 과제가 과연 뭐냐 몇 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예담을 혁신시킨 거죠. 지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지표를 제안했던 그 캐플란, 그렇죠? 그분도 뭐라고 했냐면 비행기 조종석의 계기판이다. 그러니까 지표는요 그 정도로 보조적으로 쓰이는 거지. 지표가 메인으로 나와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계기판이 메인은 아니다. 그렇죠. 계기판이 메인이 아니죠. 비행기 조종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제 시간에
이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계기판은 활용하는 것 뿐이죠.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는 걸 예를 들어보면, 네. 자, 먼저 뭘 하라 그랬죠? 팀 성과 책임을. 성과 책임을 고민한다. 그럼 예를 들어 인사팀이에요. 네. 인사팀의 성과 책임을 규명했더니 이 회사는 자율적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 네.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높인다. 오케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 조직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확보한다. 인사관리의 노동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네. 이렇게 성과 책임을 규명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저 성과 책임 하나하나마다 지표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아니고 나올 수 있는지 그렇죠. 한번 보자는 거죠. 안 나오면 패스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5번째, 조직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라는 성과 책임을 네. 지표로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까? 봤더니 신입사원 퇴직률 네. 이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표일 수 있겠다. 네. 그렇다면 지표 산식은 신입사원 퇴직 인원과 입사 인원의 비율이죠. 그래서 지표도 정의를 저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신입사원의 정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입사 신입사원 대비 퇴직 신입사원의 비율이다. 네. 이 정도만 해서 성과 책임별로 이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성과 목표 합의 때 저것을 바라보면서 적절히 활용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또 여기서 지표에 또 매몰돼 버리면 안 되죠. 이게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나갈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사원 퇴직률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팀 성과 책임은 적합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건데 네. 안 나갈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오히려 우수 인재가 아닌 부적합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맞아요. 유지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직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라는 성과 책임에 연계된 성과 목표가 나왔잖아요. 과제가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면접 제도를 개선했나 또는 신입사원에 대한 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네네. 뭐 멘토링 제도 등 예.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저 지표로만 보기보다는 네. 지표와 반대로 정성적인 업무 완성도를 같이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왜곡이 안 되도록 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 평가와 자의적 평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량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했고 네. 그다음 비계량적인 주관적 평가는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해요. 네. 그런데 두려워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사실 자의적 평가예요. 자, 주관 평가는 자신의 견해를 기초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평가의 본질은 사실상 주관인 거예요. 왜냐면 리더의 의견이니까. 근데 자의적 평가는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게 자의적 평가죠.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의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관적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때 평가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죠. 아, 이게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 그거 너무 주관적이야. 이러면 좀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모든 의견이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견은 주관적인 건데,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건 너무 자의적이야. 그렇죠. 이게 정확한데, 네. 그래서 우리는 저 자의적 평가를 이제는 막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럼 자의적 평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접근이 필요해요. 주관적 평가의 공정성은요, 객관적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주관적 의견을 개진한다는 거죠. 아, 그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기 견해에 기초해서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 기초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맞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연말이 되면 네. 경제 예측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를 모셔요. 네. 그래서 앵커가 이렇게 하죠.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성태훈 교수님을 모시고 네. 내년도 경기 예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성 교수님, 내년도 경기 예측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럼 성 교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내년도는 현재 유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네. 내년도는 배럴당 80불에서 배럴당 100불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약 1%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금 수출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수입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경기는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노무사님 끄떡끄떡거렸죠? 네. 왜 끄떡끄떡거렸어요? 팩트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자, 결론은 내년도 경기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성태용 교수님의 주관이잖아요. 주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주관을 대한민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받아들여요? 근거를 딱딱딱 얘기해. 근거가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팩트. 자, 그렇다면 리더는 어때야 된다?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그 객관적인 팩트를 관리하는 거. 그게 바로 수시 코칭과 수시 성과 기록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항상 바탕으로 해서 나의 의견은 이래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지표 그냥 설정해서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너 숫자 나왔잖아. 이거 다 못한 거잖아. 수식 코칭 할 필요도 없잖아. 사실 지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 계량적 평가는 되게 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관적 평가, 정성적 평가는 훨씬 더 어려운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극단으로 몰아가면서 저거는 답이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의견을 드리자면, 자, 뭐가 보여요? 내비게이션이 나왔네요. 네. 갑자기 웬 내비게이션? 그러게요. 자, 공정한 평가, 수용성과 연계된 거죠. 네. 그 수용성은 어디서 온다? 예측 가능성이 수용성을 높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특히 주관적 평가는 서프라이즈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예를 들어서 제가 정동사님한테 올해 B입니다. 만약 우리가 뭐 팀장, 팀원 관계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안 좋죠. 황당하죠. 갑작스럽게 웬 B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평가는 항상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측 가능한 것을 많이 놓쳐요. 근데 오히려 계량 평가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지표를 내가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주관 평가는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평소에 아무 말 안 하죠. 리더들 어떤지 아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가만둬요. 그래, 평가 때 보자. 전원 평가 때 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을 카드로 활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평가 때 갑자기 김대리 이번에 B야. 이렇게 되면 김대리가 오히려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면접 제도를 개선한다. 네. 이런 성과 목표가 있다 그러면 단계별로 상반기에 면접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과 검토를 하기로 했어. 그럼 제대로 됐어. 이건 아주 잘 진행이 됐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일단은 시행을 했어. 네. 그럼 예정대로 시행했네. 문제 없이 잘했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된 것을 또 수정 보완했어. 그럼 이런 부분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고 잘 됐네. 그리고 최종 평가에 좋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성과 목표별로 예측 가능성이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면접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 1사분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김대리 상반기에 1사분기에 우리가 이 벤치마킹이랑 문제점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확히 그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대에 이건 미흡하다. 그리고 상반기에 제도 개선 안 됐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기대 미흡이다. 그리고 당연히 하반기에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형식적인 제도 개선이 됐어. 이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업무 수행자는 그 면접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기대할까요? 그렇죠. 좀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평가의 공정성의 핵심이고 주관적 평가와도 이 예측 가능성 굉장히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뭐 메시지를 좀 요약하신다면. 네, 우리가 지금 평가의 변화를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핵심 포인트가 이 계량화에 대한 거예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 계량화에 대한 것을 아직도 놓지를 못해요. 근데 그 놓지를 못하는 이유를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도 돼요. 왜냐면
사장님이 숫자를 제일 좋아해. 예, 사장님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로 하는 평가를 또 선호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사 담당 입장에서는 변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사실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회사가 사활을 걸고 이 계량 평가에 매몰된 것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업무의 본질, 성과 목표의 본질을 봐야 된다. 그럼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계량 평가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 이 주관적 평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리더와의 신뢰 지수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리더와 신뢰 지수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솔직한 표현으로 저 리더의 주관에 의해서 내 평가와 내 연봉이 결정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정말 신뢰를 가지고 일했던 리더가 있으시죠?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 근데 그 리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견을 줘요. 어때요?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여러분과 정말 그 갈등도 많고, 그리고 전혀 내가 신뢰하지 않는 리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줘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리더의 신뢰 지수와 굉장히 연결된 거기 때문에 리더의 신뢰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여기서 좀 한 가지만 더 뻗어 나가면 그래서 직무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더의 신뢰는 여러 가지 품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결정이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이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기 좀 더 쉬워요. 네. 근데 소위 말해서 나보다 몰라. 근데 나에게 어떤 의견을 줘. 그럼 이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더들이 전문성이 구성원보다 낮아요. 네. 근데 주관적 평가를 한다? 쉽지 않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는 이런 직무주의 인사에 의한 전문가 육성,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량화에 대한 이슈에서 인사관리 전반의 변화까지 연결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면 선택하기 쉬운 거를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할 거냐, 정말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어렵고 좀 힘든 거를 선택할 거냐, 조직에 진짜 도움되는 걸 선택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이 정량적 평가 질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량적 평가가 공정할까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많은 분들께 이 영상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